저기요, 저 부르신 거면 직접 와서 말씀하세요.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제 이름은 그저 야, 거기였습니다. 식모처럼 일해도 뼈가 부서져라 아침상을 차려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뱉어낸 그 한마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뺨이라도 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차 제 방을 뒤집어 엎던 시어머니의 손이 어느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빛바랜 서랍장 구석, 제가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품어왔던 낡은 일기장과 통장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종이를 쥔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거실에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그 수첩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창밖이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어스름한 시각.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 부엌에는 벌써부터 매캐한 기름 냄새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선 채 까맣게 그을린 낡은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동태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위로 고장난 렌지 후드를 타고 넘어온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 동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7년이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가스불의 열기 탓에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제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일과 밤거리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얻은 만성 건초염 때문에 나무 뒤집개를 꽉 쥔 오른손 손목이 맥박이 뛸 때마다 끊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손으로 애써 튀어나오는 신음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의례 그렇듯 저는 어젯밤에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참 좋아했던 동그랑땡과 꼬치전,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잡채까지. 차가운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고 산더미 같은 재료를 버무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7년 전 비오는 밤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던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수없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냄새 맡고 있어? 당신 좋아하는 거 많이 했어. 많이 먹고 가야 해.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리며 갓 부쳐낸 전을 소쿠리에 정성껏 담아낼 때였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찌잉 마이너스. 조용하던 거실 쪽에서 둔탁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순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거실 바닥을 슬리퍼로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벽시계를 흘끗 보니 아침 8시를 막 넘기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입구에 멈춰 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털썩 주저앉더니 특유의 날카롭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사람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제 구분 등 뒤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야, 거기. 제 이름 석자를 두고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던 손을 우뚝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지연이라는 고유한 사람이 아니라 늘 야, 너, 거기로 불리는 집안의 유령이나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 아주 동네방네 과부 혼자 유난 떠는 거 광고할 일 있어? 속이 다 뒤집어지니까 얼음 띄워서 시원한 꿀물이나 한 잔 타와. 군뱅이처럼 기어다니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명령을 내뱉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제사상 앞에서 밤을 새우며
홀로 비지땀을 흘리는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 따위는 기대조차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차가운 가시 돋친 말들이 가슴 한구석을 예리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묵묵히 전을 붙이고 있자 그 짧은 침묵이 거슬렸는지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 효자손으로 거실 탁자를 탁, 탁 하고 신경질적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말 안 들려? 아침부터 사람 무시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떨어져 내린 땀방울 하나가 타닥 소리를 내며 끓는 기름을 사방으로 튀어오르게 했습니다. 아! 펄펄 끓는 기름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튀었고 연한 살같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불에 댄 듯한 끔찍한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악물고 비명소리를 삼켰습니다. 오히려 들킬까봐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린 제 뒷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혀를 끌짓 차며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주 꼴값을 떤다. 남편 잡아먹었으면 귀라도 밟고 눈치라도 있어야지. 귓구멍이 막혔어?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 열불나게 하지 말고 당장 물 떠오라고. 남편 잡아먹었으면. 그 잔인한 7글자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고 또 눌러 담았던, 그래서 이젠 독한 굳은 살이 배겨 아무런 통각도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았던 어떤 커다란 유리병 하나가 산산조각 나며 깨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거실의 백열등 불빛 아래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낡은 속옷을 맨손으로 빨래하던 무수한 밤 뒤, 식당 주방에서 펄펄 끓는 커다란 육수통을 나르다 화상을 입어 남몰래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죽여 울던 새벽 뒤, 남편이 남긴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 빌었던 그 참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제 남편 동석 씨가 남긴 마지막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홀로 남을 어머니를 거둬달라는 그 눈물 젖은 약속 하나로 뼈가 부서져라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10년째 이어지는 차가운 멸시와 지독한 모멸감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쥐고 있던 기름 묻은 나무 뒤집개를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챙그랑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탁 끄자 맹렬하게 끓어오르던 기름 소리가 일순간 멈추고 집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입술 사이로 평소에 주눅든 기색이나 순종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는 억양 없이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기요. 효자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휘둥그레졌고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나 불렀냐? 저기요? 마치 평생 들어보지 못한 괴상한 소리라도 들은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시어머니의 두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기요. 목마르시면 그쪽이 직접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라고요. 손발이 없으세요? 저도 제 남편 제사상 차리느라 뼈가 부서질 듯 바쁘니까 그깟 꿀물은 알아서 타드세요. 뭣이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의 핏기 없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대신 야, 거기로 불리며 식모처럼 때로는 대역죄인처럼 바닥을 기며 살아온 10년 묵은 침묵이 무참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당장이라도 터질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팽팽하고 질식할 것 같은 공기가 두 여자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나무 효자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허공에 멈춘 효자손을 뒤로 한 채 제 시선은 거실 소파 너머 벽면에 빗딱하게 걸려있는 작고 낡은 액자를 향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10년 전 낡은 구민회관 예식장에서 가장 저렴한 드레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에 제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면 늘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는 다정하게 제 손을 쥔 남편 동석 씨가 있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하객석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반으로 나뉘어 있었으니까요. 보육원 출신,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원장 수녀님의 손에 자라난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평생을 알아온 지독한 결핍이자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조차 무색했던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제 출신을 듣자마자 눈앞에 더러운 벌레라도 있는 듯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굴러들어와서 우리 번듯한 아들 앞길에 재를 뿌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그날 식당에서 찬물이 담긴 컵을 집어 던지며 퍼붓던 시어머니의 독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석 씨가 무릎을 꿇고 애원한 끝에 겨우 허락받은 결혼이었지만 그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어요. 신혼의 단꿈은 단 하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10,000원, 20,000원씩 악착같이 모아 시장에서 사온 분홍색 혼수 이불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안방에 정성껏 개어놓은 이불을 발로 툭툭 차더니 주방에서 날이 시퍼런 가위를 들고 나와 당장이라도 이불깃을 찢어버릴 듯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싸구려 천박한 걸 우리 집안에 들여? 네가 배운 게 없고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이딴 걸 혼수랍시고 해오지. 우리 동석이가 어떤 아들인데 이깟 누더기 덮고 자게 생겼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겨울 살얼음이 낀 베란다로 쫓겨나 맨손으로 걸레를 빨아야 했습니다. 고무장갑조차 허락되지 않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 때 손끝이 갈라지고 찢어질 듯한 고통보다 제 가슴을 더 시리게 한 것은 굳게 닫힌 거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콧방귀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안에서 저의 이름이 완벽하게 지워진 것은 시어머니는 저를 절대 지연아 혹은 새아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야, 너, 거기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이름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허락할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푸다가도 야, 국이 짜다. 거실 청소를 하다가도 거기 먼지 똑바로 안 닦아? 라는 날 선말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너무나 낯설고 비참해 대답을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매서운 질책과 손찌검뿐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 쓰던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어요. 다이어리 첫 장에는 이지연이라는 제 이름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물집 잡힌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슬픈 이름.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끔찍한 고독감에 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이 가장 극에 달하는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왁자지껄한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저를 식모대하듯 부려먹었습니다.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뭐해? 어른들 오셨는데 빨리 과일 안 깎아오고 배운 게 없으니 눈치도 없지. 쯧쯧. 수많은 친척의 동정어린 혹은 노골적인 비웃음 섞인 시선이 제 정수리에 예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깎다가 칼에 손을 베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도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동석 씨가 그 광경을 보고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왜 이래? 지연이가 우리 집 식모야? 멀쩡한 이름 놔두고 왜 자꾸 거기 약을 해? 동석 씨가 제 손의 상처를 보고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쓰러지며 알아누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린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네가 차라리 이 늙은 애미를 죽여라, 죽여. 시어머니의 과장된 통곡 소리에 명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친척들은 오히려 남편과 저를 나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안방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바깥으로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세면대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고 차갑게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가? 억울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숨죽여 울었을까요?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크고 따뜻한 손 하나가 흠뻑 젖어 파르르 떨리는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동석 씨였습니다. 그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마른 수건으로 제 젖은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과일칼에 베이고 겨울물에 얼어 붉게 부르튼 제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꼭 쥐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중간에서 더 든든하게 막아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응? 내 사랑 지연아. 그 순간 아득한 벼랑 끝으로 떨어지던 제 마음을 단단하게 꽉 붙잡아준 것은 바로 그 세 글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단 한 사람. 동석 씨가 다정하게 불러주는 지연아라는 그 떨리는 음성이 제가 이 짐승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넓은 품에 안겨 있다면 시어머니의 그 어떤 모욕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던 그 다정한 사람이 제 곁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참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10년의 지옥 중 처음 3년은 동석 씨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버텼지만 그 후로 이어진 7년의 세월은 그를 잃은 끔찍한 상실과 처절한 생존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그 밤 화장실에서 남편의 품에 안겨 옅은 미소를 지었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7년 전 세상을 집어삼킬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베란다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고막을 날카롭게 찢는 듯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저를 깨운 건 관할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동석 씨가 영영 제 곁을 떠났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제 남편은 이미 서늘한 영안실에 차가운 흰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비오는 퇴근길 만취한 뺑소니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동석 씨를 그대로 덮쳐버린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천을 걷어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늘 퇴근길이면 제게 달려와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따뜻했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부졌던 몸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보, 동석 씨, 눈 좀 떠봐. 나왔어. 지연이 왔어.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제발. 저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엉겨붙은 동석 씨의 젖은 셔츠를 끌어안고 영안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제발 눈을 떠보라고, 날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지만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시어머니 영순이 영안실 문을 쾅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처참한 시신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더니 이내 무서운 속도로 제게 달려들어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이년아,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다. 근본 없는 고아년이 우리 집에 굴러들어와서 애군을 몰고 온 거야. 내 아들 살려내. 이 몹쓸려나. 네가 죽었어야지 왜 우리 동석이가 죽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육체적 고통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오롯이 제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저주가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어요. 저는 저항할 힘조차 없어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그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끊임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동석 씨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매캐한 국화꽃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 저 몰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끌어다 쓴 막대한 사채와 빚 독촉장이 눈덩이처럼 날아든 것입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며 위협하는 빚쟁이들 앞에서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시어머니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끔찍한 빚쟁이들의 행패까지 겹치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뇌졸중 초기 증세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데다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온전히 떠안게 된 참담한 상황.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게 혀를 차며 지금이라도 야반도주를 하라고, 아직 젊으니 내 인생이라도 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짐을 싸서 몰래 도망치려던 흔들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텅 빈 안방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주했을 때 옛날 화장실에서 제 부르튼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던 동석 씨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
나 없어도 당신이 꼭 부탁해. 결국 저는 싸던 짐을 풀었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차마 저버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그날부터 사람의 삶이 아닌 철저한 짐승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살을 애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에도 감자탕집 주방 보조로 일하며 하루 종일 무거운 육수통을 날랐습니다. 식당 바닥은 늘 미끄러웠고 어느 날은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다 중심을 잃어 펄펄 끓는 뚝배기 국물이 오른팔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같이 벗겨지고 노란 진물이 줄줄 흐르는 끔찍한 이도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놓치면 당장 시어머니의 약값을 뗄 수 없었기에 대충 약국에서 산 붕대만 칭칭 감은 채 땀이 차는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장갑 안으로 쓰라린 땀과 핏물이 고여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는 밤 10시가 되면 곧바로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취객들의 온갖 욕설과 시비, 때로는 모멸감 넘치는 희롱의 말들까지 전부 억지 웃음으로 받아넘기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콜이 끊기는 새벽 3시 즈음엔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제 양 허벅지를 피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꼬집고 또 꼬집었어요. 다음 콜을 기다리며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쪼그려 앉아 퉁퉁 부어오른 코끼리 같은 다리를 주무르며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차가운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물도 없이 억지로 목구멍으로 밀어 넣을 때면 서러운 눈물이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석 씨,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남편을 불렀지만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피와 살을 깎아 먹으며 병원비를 댄 덕분에 시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거동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 후에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고 정성껏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 방으로 날랐습니다.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지만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맹목적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빗길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뜬 눈으로 쌀을 불려 전복죽을 끓여 쟁반에 바치던 날 병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죽 그릇을 신경질적으로 탁 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비싼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펄펄 끓는 뜨거운 죽이 바닥과 제 맨발 위로 튀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움찔하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핏발이 선 무서운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이딴 걸 처먹고 명줄 길어지길 바랄 줄 알아? 빨리 죽어 없어지라고 이 안에 독약이라도 탔냐? 내 금쪽 같은 아들 잡아먹고 너 혼자 명줄 길게 살아서 참 좋겠다. 당장 나가.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시퍼런 비수가 날아와 깊숙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바깥에서 어떤 지옥을 견디고 있는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팔에 이 끔찍한 화상 자국을 보여주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맨손으로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죽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미 화상 흉터로 얼룩진 거친 손등 위로 벌건 열기가 전해졌지만 제 가슴 속에 찢어지는 상처에 비하면 그깟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지옥을 견뎌내는 동안 안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시어머니 역시 스스로가 만든 끔찍한 지옥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해야만 했을까요? 그 지독하게 어긋난 모정의 진짜 이유를 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시어머니 영순의 삶은 사실 그 자체로 뼈를 깎는 처절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30도 채 되기 전 몹쓸 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덩그러니 남겨진 핏덩이 같은 아들 동석 씨를 온전히 키워내기 위해 어머니는 세상의 온갖 풍파와 멸시를 맨몸으로 막아내야만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장화를 신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수산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동상에 걸려 쩍쩍 갈라진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무거운 생선 개짝을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시퍼런 칼로 쉴 새 없이 생선 대가리를 치는 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지고 지문마저 하얗게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된 노동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 차가운 스티로폼 상자 위에 담요를 깔고 뉘어놓은 아들 동석이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끔찍한 고단함쯤은 봄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동석 씨가 번듯한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덜컥 합격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운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고 시장 상인들을 모두 모아 동리가 떠나가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동석이가 해냈어. 내 아들이 그룹 본사에 들어갔다고. 내가 생선 대가리 쳐서 키운 내 새끼가 양복 입고 출근한단 말이야.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는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넘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 동석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살아온 자신의 비참했던 인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자 종교 그 자체였으며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완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전부가 부모 얼굴조차 모르는 고아 출신의 배운 것 없는 식당 종업원을 평생의 반려자라며 데려왔을 때 시어머니가 느꼈던 참담한 붕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지독한 배신감이었지요. 내 뼈를 갈고 피를 짜내어 올려놓은 그 높은 자리에서 아들이 스스로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시어머니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고귀한 아들을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은 7년 전 아들 동석 씨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던 그 비오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던 아들의 참혹한 죽음. 그것은 시어머니의 정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장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의 무의식은 맹목적인 분노의 대상을 절박하게 찾아 헤맸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혹은 내가 팔자가 드세서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일찍 잡아먹은 것이라는 그 끔찍한 죄책감을 온전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며느리인 저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기로 했습니다. 저 근본 없는 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애군이 낀 거야. 저 몹쓸 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그렇게 굳게 믿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피를 토하며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자신의 뼈아픈 죄책감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떠올랐고, 시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지워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를 더욱 모질고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저를 학대하고 식모처럼 부려먹을수록 아들을 잃은 자신의 거대한 슬픔이 정당화되는 것 같은 묘한 안도감마저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 아무리 저를 쥐잡듯 잡고 패악질을 부려도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찾아오면 시어머니는 스스로가 만든 차가운 지옥의 한가운데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야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몰래 아들 동석 씨의 영정사진을 품에 깊이 끌어안고 혹여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제 입술을 꽉 깨물며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식당 보조일을 하러 나가는 제 텅 빈 방 문틈으로 서늘하게 새어나오는 찬바람을 느낄 때면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는 걷잡을 수 없어 떨려왔습니다.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텅 빈 집안에서 병든 자신을 유일하게 거두고 먹여 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매일같이 저주하던 며느리 지연뿐이라는 참담한 사실이 시어머니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어요. 가끔 거동을 핑계로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이웃 사람들이나 시장 상인들을 마주칠 때면 그들의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휴, 영순네 저 집 며느리는 진짜 생보살이야. 남편 죽고 그 많은 빚더미에 쓰러진 시어머니까지 도망도 안 가고 모시잖아. 저런 효부가 요즘 세상에 어딨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안 그래?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코웃음을 크게 치며 여우 같은 년이 동네 사람들 앞이라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심하게 뜨끔거리며 시선을 황급히 피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아들의 사체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등 너머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인지 부조화와 자기 혐오는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남은 육체마저 처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의 치아와 잇몸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찬물을 마실 때만 시큰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밤마다 잇몸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굴며 끙끙 앓아야 할 정도로 치통이 끔찍해졌습니다. 딱딱한 깍두기는 고사하고 제가 끓여드린 부드러운 전복죽의 밥알조차 제대로 씹어 넘길 수 없을 만큼 잇몸이 붉게 퉁퉁 붓고 고름이 찼습니다. 당장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아들이 남긴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식당 주방에서 끔찍한 화상을 입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코피를 쏟는 며느리에게 내 이빨이 아프니 수백만 원 하는 치과 치료를 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아무리 모질고 독한 시어머니라도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동네 약국에서 사온 값싼 진통제를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으며 홀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독한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해진 정신으로 거울 속에 비친 늙고 볼품없이 쪼그라든 자신의 얼굴을 볼 때면 비참함과 서러움에 치를 떨었어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늙고 병들어 며느리 눈치나 보는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노인네라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자기 혐오는 방어기제로 탈바꿈하여 M1 저에게 더욱 표독스러운 독설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온 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날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부어오른 잇몸 때문에 그 부드러운 죽조차 삼킬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화가 나 저에게 죽으라고 독약을 탔냐며 악다구니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 동안 오해와 원망 그리고 말 못할 죄책감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시어머니의 위태로운 철옹성은 오늘 남편의 7주기 제삿날 아침 저의 서늘하고 단호한 한마디에 완전히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기요. 목마르시면 그쪽이 직접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라고요. 자신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이는 며느리의 그 서늘한 눈빛. 언제나 쥐구멍에 숨은 생쥐처럼 벌벌 떨며 굽신거리던 며느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낸 노골적인 반격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만 퓨즈가 끊기듯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시? 이 건방진년. 내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아들 몫으로 남은 돈 다 빼돌려서 이제 도망갈 궁리나 다 해놨다 이거지. 당장 방 빼. 내 방에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숨겨놨는지 내가 오늘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다. 자신이 위태롭게 지탱해온 알량한 권위마저 산산조각 나려 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효자손을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저의 좁고 컴컴한 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방의 낡은 옷장 깊은 곳, 빛바랜 서랍장 맨 밑바닥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눈물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제 좁고 냉기 도는 방의 방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어머니 영수는 마치 굶주린 들짐승처럼 방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자신 앞에서 쥐 죽은 듯 엎드려 지내던 며느리가 감히 저기요라며 똑바로 눈을 치켜뜨고 대들었으니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이미 화라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건방진 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아들 몫으로 남은 돈 다 빼돌려서 이제 도망갈 궁리나 다 해놨다 이거지. 내 방구석에 도대체 뭘 숨겨놨는지 내가 오늘 다 까발려주마. 시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놓인 싸구려 비닐 옷장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문을 열고 제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바닥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진한 티셔츠,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카디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차가운 장판 위로 나뒹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런 남루한 옷가지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어딘가에 거액의 현금 다발이나 도망칠 찜 보따리를 꽁꽁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서랍장을 엎고 이불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옷장 맨 밑바닥을 파헤치던 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철 진한 겨울 스웨터 뭉치 속에서 낡고 빛바랜 파란색 보자기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겹겹이 쌓여 있는 보자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발칙한 년이 결국 내 아들 돈을 여기다 훔쳐다 놨구나.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파란 보자기의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묵직한 감촉에 현금 뭉칠 것이라 확신하며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겹겹이 쌓인 보자기가 완전히 열리고
그 안의 내용물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콧바람은 일순간 멎어버렸고 얼굴의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시어머니가 기대했던 번쩍이는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커먼 기름때가 절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지어 군데군데 젓갈색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눌어붙어 있는 다 해진 목장갑 두 켤레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펄펄 끓는 육수통을 나르다 화상을 입었을 때 제가 끼고 있던, 차마 버리지 못하고 피고름과 함께 굳어버린 끔찍한 흔적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당황한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장갑 밑에 깔려있던 수백 장의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로 향했습니다. 고무줄로 칭칭 감겨있는 영수증들을 펼쳐본 시어머니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에 결제된 끝도 없는 대리운전 영수증들, 그리고 화상 연고와 진통제를 사느라 모아둔 약국 영수증들이 눈꽃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 무덤 사이로 낡은 통장 2개와 손때 묻은 일기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지난 7년간 매달 단 한 번의 결락도 없이 정확히 1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맨 마지막 장에 붉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도장, 대출 원리금 완납 증명, 남편 동석 씨가 남기고 간 수억 원의 사채와 은행 빚을 제가 식당 일과 대리운전을 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7년 만에 전부 갚아냈다는 끔찍하고도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많은 빚을 다 갚았다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빼돌렸을 거라 믿었던 자신의 확신에 서서히 무서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두 번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중은행의 평범한 예금 통장이었지만 겉면에는 제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 통장을 펼치자 3만 원, 5만 원, 어떨 때는 1만 5천 원씩 피땀 흘려 모은 소액의 입금 내역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대리운전을 뛰고 밥값을 아껴 모은 그 잔돈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패악질을 부리던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자신의 잇몸을 치료해주기 위해 굶어가며 치과 비용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시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제때 묻고 낡은 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19년 4월. 동석 씨, 나 도망 안 갈게. 혼자 남은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모실게. 걱정 말고 푹 쉬어. 당신이 내게 준 사랑에 비하면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숨을 헉하고 들이마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중간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감자탕집 육수통을 나르다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팔에서 진물이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아시면 칠칠 맞다고 또 속상해 하시겠지. 흉터가 징그럽다 하실 테니 한여름에도 긴 팔만 입어야겠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픈 티 내지 말아야지. 일기장 위로 툭 하고 시어머니의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독약을 탔냐며 죽그릇을 집어 던졌을 때 며느리의 긴 소매 밑에 숨겨져 있던 살갗이 얼마나 참혹하게 짓물러 있었을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시어머니는 일기장의 가장 최근 장을 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져 글씨가 번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치통으로 앓으시며 혼자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통장에 임플란트 비용 200만 원이 다 모여간다. 다음 달이면 모시고 치과에 가야지. 오늘 꿈에 동석 씨가 나왔다. 나를 안아주며 지연아 하고 불렀다. 잠에서 깼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단 한 번만. 야, 거기가 아니라. 지연아. 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면 평생의 한이 없을 것 같다. 일기장을 쥔 시어머니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목구멍에서 꺽, 끄 하는 기괴한 바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안경을 벗고 두 눈을 거칠게 비비며 바닥에 나뒹구는 핏자국이 선명한 목장갑과 눈물방울로 번진 일기장을 번갈아 보던 시어머니. 평생을 외면하고 합리화해왔던 모든 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괴물 같은 며느리에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천사 같은 며느리를 지옥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10년 동안 생사를 뜯어먹고 살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피할 곳 없는 이 좁은 방구석에서 온몸으로 마주하고 만 것입니다. 방 안에서 옷장을 거칠게 뒤집어 엎던 파여름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남편의 제사상을 묵묵히 치우고 있던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정적의 등줄기가 서늘해져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방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방금 전 문을 박차고 들어갈 때의 기세등등하던 표독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덜덜 떨리는 두 손에는 제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것들이 흉물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핏자국과 시커먼 기름때가 눌어붙은 낡은 목장갑, 그리고 제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일기장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안에서 바스라질 듯 꽉 쥐어져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제 비참한 삶의 밑바닥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차마 뱉지 못했던 미련한 진심들이 한꺼번에 발가벗겨진 것 같은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채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시선은 허공을 떠돌다 이내 도마 위에 얹혀있던 제 두 손을 향해 예리하게 꽂혔습니다. 늘 소매를 길게 늘어뜨려 숨기려 애썼지만 당황한 나머지 걷어 올려진 제 팔, 펄펄 끓는 육수에 대어 흉측하게 붉은 진물이 엉겨붙은 화상 흉터와 10년의 고된 노동으로 투박해진 제 거친 손을 시어머니는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네가 대체 이걸 왜?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바람 빠진 쇳소리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 그깟 치아가 뭐라고? 내 몸뚱이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데 네가 대체 이걸 왜 숨기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일기장과 장갑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황급히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어머니가? 이리 주세요. 그거 다 버릴 거였어요. 빨리 주세요. 제가 떨리는 손을 뻗어 물건들을 뺏으려 다가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빳빳하던 다리가 마치 풀려버린 밧줄처럼 맥없이 꺾이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놀라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듯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어요. 거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주저앉았던 그 짧은 찰나 시어머니의 귓가에는 지난 10년간 저를 향해 내뱉었던 끔찍한 저주들이 우레 같은 메아리가 되어 찌르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 남편 잡아먹은 년. 네가 내 죽에 독약을 탔구나. 빨리 죽어 없어지지 않고 뭐해. 자신은 며느리를 잔인한 지옥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10년 내내 채찍질을 해댔는데 그 가엾은 며느리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맨손으로 불씨를 끄며 시어머니의 입에 들어갈 밥과 새 치아를 만들고 있었다는 참혹한 사실. 평생을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비겁한 원망 하나로 버텨왔던 시어머니의 세상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어.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시어머니는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이마를 거실 맨바닥에 찌을 듯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은인인데, 내 목숨줄 살려준 천사인데, 내가 생사람을 잡고 그 귀한 피를 빨아먹었어. 동서가, 내가 미쳤다. 내 애미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집안이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오열에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함께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다급하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소름 끼친다는 듯 제 팔을 뿌리쳤을 시어머니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항하기는커녕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연아. 시어머니는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얇은 제 바지춤을 축축하게 적시며 살갗으로 스며들었어요. 늘 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야, 너라고 부르던 그 거대하고 폭력적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발밑에서 엎드려 우는 사람은 그저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가엾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무릎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사죄하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내려다보며 저 역시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식모처럼 짓밟혔던 그 서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통곡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단단하고 차가운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고통을 씻어내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지독한 오해의 벽은 무너졌고 오직 아들이자 남편인 한 남자를 잃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여자의 시린 상처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처절한 오열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었던 상처는 일주일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날 차가운 거실 바닥이 흥건해지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쏟아냈던 처절한 오열이 지나간 후 낡은 연립주택에는 지난 10년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무겁고도 질식할 것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제 무릎을 붙잡고 한참을 짐승처럼 통곡하신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신 채 무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발짝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화장실 가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하고도 지독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시어머니가 잇몸이 아파도 무리 없이 씹어 삼키실 수 있도록 쌀알을 곱게 갈아자죽과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 조심스레 방문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니, 식사 드셔야 해요.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식당 보조와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제가 정성껏 끓여둔 죽은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 아침에 두었던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방문 너머로는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식음을 완전히 전폐한 채 뼈를 깎는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서 피 묻은 제 낡은 목장갑에 얼굴을 비비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고 아들 동석 씨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린 천사 같은 며느리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갉아먹고 있었다며 가슴을 치고 사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극심한 충격과 밀려드는 거대한 죄책감에 시어머니는 도저히 며느리인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염치가 없어 스스로를 그 어두운 방 안에 가두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밖에서 그 속사정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의 그 긴 침묵과 단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구나. 아니, 나를 영원히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흘리셨던 시어머니의 통곡은 그저 제가 몰래 아들의 사체 빚을 갚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과 동정이었을 뿐이라고 섣불리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핏줄을 잃은 애미의 깊고 서늘한 원망은 고아 출신 며느리의 알량한 희생 따위로는 결코 덮어질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애군 낀년이라는 그 지독한 낙인은 제가 목숨을 바쳐 수억의 빚을 다 갚는다고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체념의 조각들을 하나둘 맞춰가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기묘할 정도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남편이 남긴 무서운 빚도 피를 토하며 다 갚았고 어머니 잇몸 치료해드릴 임플란트 비용도 모았잖아. 내 할 도리는 이제 다 끝난 거야. 내가 떠나는 게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저렇게 식음까지 전폐하고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계속 이 집에 들러붙어 있겠어. 그렇게 조용하고도 슬픈 결심을 굳힌 것은 방문이 닫힌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좁은 방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10년 전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집에서 식모처럼 몸바쳐 살았지만 막상 짐을 싸려니
제 물건이라곤 사계절 내내 입을 허름하고 늘어난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스킨로션, 그리고 동석 씨와 함께 찍은 빛바랜 결혼식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다 넣고도 캐리어는 반도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가방의 공간이 제 지난 10년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날카롭게 시큰거렸지만 저는 애써 입술을 꽉 깨물며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걸레를 빨아와 제가 10년간 숨죽여 울었던 그 좁고 차가운 방의 장판을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도록 박박 닦아냈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인간이 이 집에 머물렀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홀로 챙겨 드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는 잔멸치를 간장에 짭조름하게 볶고 치아가 없으셔도 잇몸으로 부드럽게 씹어 넘기실 수 있도록 계란말이를 체에 걸러 겹겹이 두툼하게 말았습니다. 시금치도 푹 데쳐서 고소한 참기름을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쳤어요. 행여나 제가 나가고 끼니를 거르실까봐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기 편하도록 작은 반찬통 여러 개에 정성껏 소분하여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텅 빈 부엌을 채우는데 자꾸만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손등으로 연신 뜨거운 눈물을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반찬통 옆에 저는 그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임플란트 비용 200만 원이 들어있는 제금 통장과 제 도장, 그리고 어젯밤 밤을 새워 쓴 짧은 편지 한 장을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죠. 동석 씨 빚은 제가 다 정리했으니 이제 무서운 빚쟁이들 찾아올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돈으로 꼭 치과 가셔서 임플란트 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세요. 10년 동안 부족하고 배운 것 없는 며느리 걷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수없이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느라 종이 곳곳이 눈물 자국으로 울퉁불퉁하게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모든 마지막 준비를 마친 저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챙겨 입고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조심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현관 타일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10년간의 깊은 한과 눈물이 서려 있는 거실과 부엌, 그리고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안방문을 씁쓸한 눈빛으로 한 번씩 눈에 담았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동석 씨의 따뜻한 채취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집. 이제는 정말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안녕. 나의 동석 씨. 속으로 조그맣게 인사를 건넨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가운 철제 현관문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등 뒤에서 무언가 거칠게 부서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집안의 서늘한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깜짝 놀라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고개를 돌린 제 눈앞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안방 방문이 부서질 듯 열려 젖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너머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수척한 유령처럼 변해버린 시어머니가 산발이 된 머리를 한 채 맨발로 비틀거리며 거실로 미친 듯이 뛰쳐나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푹 팬 두 눈은 당장이라도 저를 잃을까봐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황한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멈칫거리며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시어머니의 상태에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반쯤 열고 몸을 틀었던 그 순간 일주일을 굶어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에게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마치 눈앞에 먹이를 낚아채는 짐승 같은 속도로 현관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쾅!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마찰음과 함께 반쯤 열리던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제가 열려던 현관문을 두 손으로 지시기듯 세게 밀어 닫아버린 것입니다. 서늘한 현관 앞,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릴 만큼 숨막히는 침묵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고 굳게 닫힌 현관문에 찰싹 달라붙은 채 숨을 거칠게 헐떡이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마찰음과 함께 반쯤 열리던 현관문이 닫히고 시어머니는 온몸으로 굳게 닫힌 철제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저를 행여나 놓칠세라 현관문에 찰싹 달라붙은 채 숨을 거칠게 헐떡이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당황한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쥔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해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던 시어머니의 마른 입술 사이로 처절하고도 물기 어린 애원이 현관의 서늘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 그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없이 나약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현관 바닥을 향해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저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온기를 덮듯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제 몸에 손끝 하나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쳐하며 병균 취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펄펄 끓는 육수에 대어 붉게 엉겨붙은 제 화상 흉터와 수만 번의 설거지와 대리운전으로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자신의 주름진 볼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 가만히 가져다 대셨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 손 더러워요. 냄새나요. 제가 당황하여 울먹이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거친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은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보내니? 내 목숨 살려준 이 귀한 손을 내가 짐승처럼 물어뜯어 놓고 이 불쌍한 것을 내가 어떻게 보내?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의 흉터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 손등을 어루만지는 시어머니의 그 투박하고 따뜻한 체온에 꾹꾹 눌러 참으려 했던 제 입술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며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두 눈을 똑바로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며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제가 그토록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그 이름을 마침내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내 며느리, 우리 착한 지연아, 지연아. 그 세 글자가 허공에 울려 퍼져 제 고막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가슴을 빈틈없이 올가매고 있던 무겁고 시커먼 쇠사슬이 팅하고 끊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석 씨가 떠난 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해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저의 이름. 야, 거기, 너라는 비참한 껍데기 속에 갇혀 식모처럼 살아왔던 제 지난 10년의 서름이 그 따뜻한 세 글자 앞에서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툭 하고 짐가방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와 함께 제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연아. 이 몹쓸 애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내 아들 빈자리 채우느라 뼈가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미쳐서 널 몰라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맨발이 닿은 차가운 현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제 발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셨습니다.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고아 출신 며느리에게 엎드려 완벽한 사죄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의 가냘픈 어깨를 힘껏 끌어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괜찮아요, 저 안 가요. 어머니 두고 저 아무 데도 안 가요. 저 역시 바닥으로 허물어지며 오열했습니다. 두 여자가 차가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굽은 등을 강하게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내 딸아, 어머니, 남편을 잃고 7년,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10년의 그 깊고 시린 오해와 상처가 서로의 체온과 따뜻한 눈물 속에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웠던 현관 바닥은 어느새 그 어떤 방보다 다정하고 눈부신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물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드는 동네 칡과 대기실 의자. 시어머니 영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새하얗고 가지런하게 자리 잡은 새 임플란트 치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네. 깍두기도 오독오독 씹어먹겠어. 그 옆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제 두 손으로 다정하게 꼭 잡은 채 아침에 예쁘게 깎아온 사과 한 조각을 이쑤시개에 찍어 입가에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니, 새 치아 생기셨다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 부드러운 사과부터 천천히 씹어보세요. 아, 해보세요. 오냐, 그래. 우리 며느리가 주는 건데 돌덩어리라도 씹어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사과를 받아 아삭아삭 베어 무시며 치과 간호사들을 향해 환한 얼굴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아요? 우리 지연이가 밤낮으로 고생해서 해준 이빨이에요. 내 딸보다 더 귀한 우리 지연이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 섞인 다정한 목소리와 제 뺨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석 씨가 하늘에서 맺어준 10년 만에 진짜 가족. 우리 두 사람의 봄날은 이제 막 싹을 틔우며 그렇게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하게 불러주는 이름 세 글자였습니다.
미움과 오해로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연 씨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새 출발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고생했다는 짧은 단어 하나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다는 한 줄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